봤는데 딱 하나 뭐가 문제 없는 거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시계가 없다는 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계가 있었으면 저희 첫 번째 세션, 두 번째 세션이 조금 제 시간에 끝낼 수 있었을 텐데 시계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세션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분들께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후에도 행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끝나는 시간을 맞춰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신 순서지에는 사실은 세 번째 세션의 발제를 그 영국 노팅엄 대학의 토니 피츠패트릭 교수님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도 미처 이 순서지를 새로 만들지 못할 만큼 행사가 임박해서 참석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아왔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과 그게 겹쳤겠지만 하여튼 저희 행사를 준비하는 쪽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을 생각하고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이해를 구합니다. 대신에 전체적인 발제 내용은 그 토니 피츠패트릭 교수님의 저서의 서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 경희대 임채원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기로 했고요. 그래서 발제를 듣고 저희가 예정된 토론자분들과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건네고 같이 의견을 나누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발제를 맡아주실 임채원 교수님이신데요. 지금 경희대 미래문명원에서 교수일하고 계시고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여러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벌이셨고 올해 시민적 공화주의라는 저서까지 내시고 아주 활발하게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임채원 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 강금실 변호사님과 송기원 교수님과 이런 분들과 한 3년 전에 송기원 교수님, 연세대 송기원 교수님 연구실에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생태대 연구의 그 모임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출발입니다. 그때가 저는 뭐 사회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그 의회정치 이쪽 분야가 좀 전공이고 이쪽은 생소하고 잘 몰랐었는데 그때 그 안병진 교수와 관계돼 가지고 그 시작했는데 그때가 아주 조금 몇 번 참 모임은 좋지만은 난 좀 이제 붕 떠 있다. 여기서 내가 아이덴티티가 뭘까? 학문적인 아이덴티티가 이제 출발한 그때부터 그 시작됐습니다. 저는 뭐 전공이 행정학이고 사회정책을 하고 정책을 다루는데 이게 뭐 생태 문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지구라든지 이 거대한 주제가 나하고 도대체 어떤 지점에서 매칭이 될까? 이게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좀 많이 어렵다. 너무 큰 이야기들이다. 우리처럼 정책을 다루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내려와야 되거든요. 사람관계의 문제로 들어와야 되고요. 그래야 뭐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뭐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가 방법론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방법론이나 구체적으로 잡힐 만한 그런 식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우주를 날아다니니까 어디에 정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고민은 나중에는 결국 이 사람하고 되게 일치했는데요. 내가 그럼 사회정책을 하면 그럼 환경이라는 문제가 어떻게 관계가 있지? 이게 제일 큰 주제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했는데 사람을 찾기 시작한 거죠. 논문이나. 그러다가 저랑 제일 잘 맞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했었고요. 이 사람이 그리고 재밌는 건 아까 이원재 선생님이 기본소득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분이 94년에 에딘버러 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쓰는데 논문 주제가 기본소득입니다. 그때 영국에서는 거의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들이 없었을 때인데요. 아주 선도적으로 그 논문을 쓴 거죠. 그리고 이분이 본래 전공이 사회정책입니다. 사회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복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변하느냐 이런 거고 또 내용도 보면 구체적인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좀 담론 수준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끌어오는 분이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래서 나중에 그 에코 웰페어 생태복지 이런 개념으로 여성분이 쓴 거고요. 그 생태복지를 기본소득과의 관계 속에서 책을 쓰고 이런 분이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적으로는 드물게 서문이나 말미에 가면 좀 문학적인 글쓰기 이 문학적인 이렇게 내용을 해가 온다 뭐부터 해가지고 쭉 하는데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이 문학적인 글쓰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분이다.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활동이 아주 활발합니다. 노팅엄 대학에 있는데 거기 나이가 한 50대 초반 정도 됩니다. 초반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디렉터를 많이 했고요. 에디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금 그 활동도 활발한 데다가 먼저 제일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 저처럼 이렇게 사회정책의 입장에서 환경을 본다, 생태를 본다 이런 거니까 뭐 제가 하고 있는 거랑 이렇게 되게 주제가 비슷한 저처럼 이렇게 생태대 연구에 아웃사이더로 와 있지만 저기에 나의 학문적 주제랑 어떻게 매칭이 될 건가 할 때는 저는 거기 환경 문제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사회정책에서 출발해서 환경을 보는 이런 거고요. 이분이 마찬가지거든요. 원래 전공이 사회정책인데 사회정책 관점에서 경제를 볼 때 기본소득을 어떻게 볼 건지 또 사회정책 입장에서 자기가 환경 문제를 어떻게 볼 건지 그러니까 고민의 지점이 비슷해가지고 참 좋았고요. 저도 뭐 좀 보니까 지금 사회정책이 넥스트는 저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환경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그 사회정책이라는 게 특히 복지국가라는 게 출발은 노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게 20세기적인 과제였던 것 같고요. 그 과제에 가장 충실했던 게 결국은 영국 같은 경우는 저 복지국가라는 거 이렇게 내려앉은 거죠. 땅으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복지국가를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전 국민적인 합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구현됐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복지국가에 원래 녹색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지금 오늘 그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러면 복지라는 게 진보적인 입장에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건데 가장 진보적인 이슈의 하나인 그 환경, 생태 이걸 왜 영국의 진보주의자를 놓치고 있었느냐. 어떻게 놓쳤느냐.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큰 퀘스천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거기 연역적인 담론이 아니라 기납적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자. 영국의 복지국가 역사가 이렇게 흘러오는데 그 속에서 왜 환경 문제를 빠뜨렸느냐. 그 다음에 어떤 데서 잠깐이라도 이게 같은 이야기를 같이 비춰지고 있었느냐. 관계를 맺고 있었느냐. 이걸 45년부터 2010년까지의 영국 복지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쭉 쓴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제 입장에서 보기에는 아주 큰 흐름을 바꾼 연구의 경향을 바꾼 책이죠. 제가 보면 오늘 잠깐 소개를 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 책의 중요성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모임과 그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내 느낀 건 하나는 이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영국의 페이비안 협회 처음에 자기가 복지 논의를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영국 복지국가를 만드는 조그만 소모임이죠. 뭐 외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앉아있다가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이게 나중에 영국 노동당으로 진화하고 영국을 집권하고 세상을 바꾼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이 환경 담론, 생태 담론들은 하나의 서클에서 조그만 사회 혁신에 대한 뜻맞는 사람의 작은 모임으로 출발했지만 아마 어떻게 이걸 땅에 정착시킬지 세상을 바꿀지 이 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고민이 좀 적으실 거라고요. 그런 것보다는 담론이 먼저였으니까 그럴 때 뭘 가지고 그걸 한번 반추해 보느냐. 제가 보기에는 딱 이겁니다. 노동을 통해서 세상을 바꾼 복지국가. 그러면 생태나 환경을 통해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어느 세계. 그런데 이게 20세기적인 이야기니까 하나의 중거의 틀을 그걸 잡고요. 20세기는 이 노동의 역사에는 폭력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과 이런 것도 개입되어 있는데 그럼 21세기적으로는 만약에 이 환경이라는 자기들의 정의감 혹은 의도 그 다음 개입, 인게이지먼트 이런 걸 할 때 세상이 될 때 어떤 식으로 해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볼 때 아마 이 복지국가의 역사 특히 복지정치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많은 시사를 얻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런 방향에 대해서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뭔가 이렇게 논쟁을 시작할 때 중거의 틀이 필요한데요. 노동을 통한 세상의 변화를 했던 복지국가 이걸 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적인 세상, 생태 문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결국 사람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세력이 되는 거고 복지국가 같은 경우에는 정당을 만들었던 거고요. 정치 세력을.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어가지고 제도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 거거든요. 만약에 이러면 그럼 이게 생태대 지구와 사람이 만약에 한국에서 21세기 페이비안 협회라면 모임이라면
이 다음에 넥스트 10년, 20년을 어떻게 변화할 건가 이런 걸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네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기에는 결국 환경과 복지 간의 관계인데 첫 번째 주제가 환경과 그 사회정책, 복지, 의제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러면 그걸 넘어가지고 제도를 넘어가지고 가치 사이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 환경정책의 윤리, 가치 이게 복지정책의 기획정책하고 어떻게 서로 소통했느냐. 가치 문제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복지국가는 그러면 기존에 한 거의 100년의 역사에서 환경 문제를 하려고 어떤 개입을 해왔느냐 하는 게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에 대한 평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접근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뭐 선언적인 이론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데이터와 쟁점을 기납적으로 연구의 복지과 역사 속에서 서술해보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책의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담론, 생태담론을 이야기할 때 계속 이 미래 아젠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도 고민하지만 근데 그게 역사 속에서 100년의 세월 속에서 이 둘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왔지? 이걸 통해서 성찰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완성적인 성찰입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결론은 이 사람은 최소한 자본주의 제조정이 필요하다. 지금의 자본주의 체제로는 불가능할 거다. 그랬을 때 대안은 뭐냐면 지금부터 녹색 복지국가 이런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 이건 그 내용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그 책 내용은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복지국가를 간단하게 영국복지국가를 두 개의 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하나는 1492년에 1942년에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기 3년 전에 베버리지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게 영국의 새로운 전후체제를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50년 뒤에 여기에 대한 반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50년 뒤에 영국 IPPR이라는 그 노동당 연구소에서 자기 성찰적인 보고서를 내는데 이게 두 개가 복지국가의 큰 빅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토니 블레어가 97년에 집권을 하게 됩니다. 그 요 두 개의 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42년에 생각했던 전후의 체제는 어떨 거냐 이렇게 할 때 베버리지는 이렇게 본 거죠. 여기 보면 우리가 익숙한 국민적 최소한 개념이 나오고요. 5개의 자이언트가 있다. 큰 장애가 있다. 거인적인. 그게 우리가 익숙한 이런 단상이죠.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낙태. 그런데 토니 피츠패트릭이 올해 연초에 그 식스트 자이언트 6번째 장애는 뭐냐? 이 질문을 탁 던지는 논문을 쓰거든요. 그때도 논의가 있었는데 뭐 세상의 장애라는 게 저 5개만 있겠습니까? 큰 게 6번째도 있는 거죠. 그 6번째는 환경이었을 거다. 그 이야기를 썼는데 뭐 이거 그때도 논쟁이 많이 됐는데 그때 사람들이 주로 그 환경 문제는 그때 당시에 아주 친근한 그러니까 맨체스터에 있는 노동자가 주말에는 자전거를 타고 가족과 함께 야유회를 가고 환경과 아주 친화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해 문제도 있고 했는데 공해 문제 혹은 환경 문제를 넣으려고 했다가 그러면 논의가 너무 산만해질 것 같다 이렇게 뺀 거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때 생각했던 세상은 이 남성 가장 모델입니다. 4인 가족이 그러니까 그 단일한 핵가족이죠. 아빠, 엄마, 애들 둘. 아빠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16살이나 20살 정도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맨체스터에 있는 공장에 가서 일을 하고 60까지 그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 근처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62년에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그 아내는 애들을 키우는 그 주부 형태고요. 그렇게 설계해 놓은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 사회보장이라는 게 어떻게 할 거냐, 국민적 최소한을 어떻게 해줄 거냐. 결국은 일을 할 때는 월급을 받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 그때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실업이 있을 때 실업보험, 산재 났을 때 산재보험, 그 다음에 아팠을 때 건강, 60 이후에 연금. 이러면 이게 세상이 적어도 국민적 최소한은 만들어질 것 같다.
이게 그들이 관심이었고 이게 뭐 45년 이후에 처음에 42년에 처칠 수상한테 이걸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처칠은 전시내각이기 때문에 전시 거국 내각이었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이 노동당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거절한 거죠.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전후에 전쟁 처칠을 팽개치고 영국 국민들이 다른 대안을 선택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전후 어쨌거나 간에 이 사회정의를 중심으로 한 이 세상이 70년대까지 있었던 거죠. 근데 본래는 사회주의자는 국유화 문제 때문에 도시 얘기나 국토 얘기는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는 생태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규제에 보면 그 환경 규제 같은 거 도시에서 뭐 그 그린벨트 묶어놨고 하는 게 그런 정책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는 앞으로 넥스트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자유방류나 맡기두지 않고 자원이라는 것을 사회적 합의로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원행들이 이때 좀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기 사회정책의 큰 담론들이 있었지만 이 빠져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14분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그 50년 뒤에는 이런 반성이 일어났는데요. 이 체제가 다 붕괴된 거죠. 산업사회의 체제가. 그래서 사람은 일자리를 10년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 지금의 상황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고용 가능성,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이전에 50년 전에는 일자리는 걱정 안 했거든요. 자기가 뭐 공고를 나오면 고등학교를 나오면 큰 공장에 취직하면 되는 이런 체제였는데 그랬을 때 뭐 재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러는데 지금부터 이때부터는 일자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세계화돼 가지고 그 중국이나 한국에서 싼 물건이 이쪽에 들어가니까 공장이 다 해체된 거죠. 이랬을 때 어떻게 했을 거냐. 이럴 때도 환경 문제나 기후 변화 문제는 간헐적이고 미온적이고 부차적인 문제로 인식되었다. 토니 블레어 정부에서도 그랬던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45년 시작할 때부터 그 토니 블레어 집권기까지 사회정책에서 복지국가의 담론 속에서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문제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뭐 2015년에 있는 SDG 이런 상황에서 와서 보면 지금 영국의 진보주의자들이 아주 중요한 담론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 대한 자기 반성, 자기 성찰 이런 것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그 책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 때문에 지금 4개의 질문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좀 마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환경정책과 사회정책은 어제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거는 그냥 홍수가 크게 났을 때 그 사람들의 복지를 간헐적으로 이렇게 보상해주는 복지 그런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래서 약한 관계였고 크게 관련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느린 환경과 사회정책에 대해서 아주 천천히 느리게 갔다. 예를 들면 52년, 53년에 홍수, 런던 스모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거든요. 이럴 때 복지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비로소 이 환경의 정책에 대해서 모닝콜을 받은 거다. 영국 정부가.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60년에 오염, 산성비 문제 이랬을 때 국가 간에 서로 연동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후변화, 그 다음에 온실가스 이런 것들이 복지국가의 환경에 대해서 노티스라고 자극을 줬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가치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이 사회 그 사민주의자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50년대, 60년대는 우파나 좌파나 할 것 없이 자기 세계관에 대해서 엄청난 확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계획한 혹은 상상하는 세계대로 하면 세상 문제가 다 해결될 거야 이렇게 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우파도 좌파도 이 환경 문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게 지금 신노동당 90년대 들어서도 이거는 임시적이고 고르게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느냐 이랬을 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에텔레 내각이 65년에 생겼는데 이때 도시계획, 국가계획 기본틀을 구성하고요. 세계 최초의 환경부 창설력이 70년입니다. 그리고 노동당 의제에서 청정공기법 이게 56년, 8년인가 이렇게 들어가죠. 간헐적으로 이런 노력들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크게 보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관계가 좀 있으면 앞으로 이 담론을 기존의 복지 모델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이게는 요소들이 남아있다. 이걸 재구성하면 될 거다 이런 거고, 아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아예 뒤집지 않는 이상은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세 가지 대안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 1과 2 사이에서 복지국가의 역사 속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대안 문제인데요. 그래서 좀 보면 거기 보면 이 사람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고, 최소한 자본주의를 재조정해야 된다. 생태 목적에 적합하게 이 부담과 이익에 대한 공평한 분배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80년대 그 자유시장에 대한 신화들 여기에 대한 비판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러한 경우에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녹색 복지국가로 우리의 지지적과 공감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이전에 복지국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여기 지저분한 타협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시 컴프로마이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복지국가라는 게 정치 무대에서 사회자유주의자, 고귀한 보수주의자, 사민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그다음 페미니스트 이런 사람들의 연합된 어떤 큰 틀 안에서의 그 타협물로 존재하고 있었다. 그 속에서 새로운 담론 체제로 이렇게 녹색 복지 국가의 담론을 좀 다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복지국가 1945년부터 2010년까지의 장구한 복지국가 역사 속에서 한번 되짚어 보고 있는 게 이 그 복지국가의 녹색 역사에 대한 논의들입니다. 발전을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에 토론자로 참여하신 선생님들 간단하게 제가 소개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임채원 교수님 옆에 이태수 교수님 계신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꽃동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계시고 꽃동네대학교 역시 사회복지 담당 대학원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이태수 교수님 여러분 박수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포럼에서 저희가 그 생태복지 관련해서 저희가 큰 행사를 했었는데 청년들이 참여해서 오랜 기간 동안 같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고 또 여러 산물도 내고 하는 꽤 의미 있는 행사였는데, 그 행사가 저희들의 포럼의 내포와 외연을 크게 확장시켜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도 풍부해졌고 또 저희 포럼에 이전에는 많지 않았던 청년분들이 대거 들어오셨는데요. 그분들을 대표란 말씀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십니다. 먼저 제 옆에 로지스웨이 물류그룹 대리로 일하고 계신 김윤경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배요한 선생님이신데 지금 한국능률협회 컨설턴트로 일하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대학교 경영학과에서 박사과정에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저희 세 번째 세션의 논의를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거라 기대하면서 먼저 이태수 교수님 토론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10분 정도 한다고 사회자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지만 보통 이 토론에 와가지고 제일 하는 거짓말이 짧게 하겠다고 못 지키는 거라서 일단 거짓말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한 일주일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임채원 교수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오늘 그 나올 수 있냐 그랬는데 하필 오늘 제가 다른 일정이 없어가지고 의리 때문에 뭔지는 잘 모르겠고 임 교수가 부탁을 하니까 가겠다 이래놨는데 점점 시간이 다가올수록 제가 부적절한 그런 그 토론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태 그 복지국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아주 뚜렷한 그 전문성과 식견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복지국가 일반에 대한 어떤 그런
견해나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실천 전략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도 남보지 않게 고민하고 있지만 생태까지는 아직 못 나가서 오늘 깊이 있는 말씀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의리를 따르는 게 아닌데 이런 후회를 계속 해가면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그냥 견해를 말씀드려 보는데요. 이 패트릭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을 가지면서 읽어보지 못했고 임채원 박사께서 주신 글들을 보면서 하여간 오늘 한 가지 정도는 얘기 드릴 수 있겠다. 결국은 첫 슬라이드에서 나온 최소한의 자본주의에 대한 재조정 이 부분을 이제 화두로 삼을 수 있겠다 싶습니다. 결국은 이 생태주의를 위해서 최소한의 자본주의를 재조정해야 된다라는 이 견해에 대해서 약간 아쉬운 그 느낌은 있습니다. 우선 먼저 왜 최소한일까? 그건 이따가 임 박사께서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제가 그거를 전체 책을 통해서 읽어내지 못했는데 그러나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재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태주의적인 관점에서 적극 동의하는 입장이고 그랬을 때 20세기의 이 자본주의의 역사가 이 복지국가의 역사가 결국은 자본주의를 재조정하는 데 대해서는 인류가 경험해낸 최고의 어떤 장치나 자산이 아니겠는가. 그럼 21세기에 생태주의에 입각해서 적극적으로 자본주의를 또 한 번 재조정해야 된다면 이 복지국가의 역사가 복지국가의 자산이 상당 정도 활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복지국가의 정의는 결국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시장의 힘과 기능을 사회적으로 통제하는 국가란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은 이 시장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이 메커니즘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목적을 위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수많은 그 시행과 또 착오와 좌절과 또 승리의 역사를 20세기 복지국가의 역사가 보여줬죠. 그렇다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복지국가가 가지고 있는 목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그 여기에 결국은 생태적 그 욕구, 그거를 포함시킬 수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거를 위해서 다시 시장의 질서를 어떻게 제어하고 통제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또 역사를 자본주의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또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복지국가도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구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소득의 중단 이것만을 놓고 시장을 통제하는 역사를 썼다가 20세기 후반에 와서 말에 와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결국 신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돌봄의 약화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의 엄청난 그 발전에 대한 캐치업을 잘 못하는 이런 부분을 놓고 다시 설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다시 환경의 부정의 그리고 환경에서의 어떤 불평등과 양극화 이런 거에서 오는 생존권의 침탈이라고 하는 부분을 뚜렷한 또 다른 사회적 위험이라는 걸로 공감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시장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지혜를 모으면서 간다라고 한다면 자본주의의 재조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새로운 수단과 새로운 기제를 가지고 생태주의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자산과 유산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자본주의에 있어서 핵심이 주체 세력과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 사회적 타협, 그걸 조정시장 경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 생태주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주체 세력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것을 국가와 자본과 그리고 그 시민 내지는 노동자들 이들 간의
타협을 이루는 그런 어떤 기제를 활용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저는 낙관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가집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뭐 논리적인 부분과 현실적인 부분에서 생태주의자들과 복지주의자들 내지는 삼인주의자들 사이에 상당 정도 제가 적어도 알기로는 공감대나 아니면은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생태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탈생산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 보니까 복지국가에서 얘기하는 탈상품화라고 하는 그런 것과 연결이 되는 거고, 생태주의자들이 얘기하는 환경정의라고 하는 게 결국 사회정의라고 하는 거 안에 뭐 포함되든지 아니면 그거보다 더 상위의 개념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단도 역시 생태주의자들도 그런 처음에 낭만주의적 생태주의자가 아닌 다음에는 국가를 통해서 결국 질서를 바꿔내야 된다는 점에서는 또 역시 같은 수단을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체도 복지국가의 계급적 기반이었던 노동자나 아니면 생태주의자들의 강력한 기반인 화이트 칼라나 전문가들, 이들의 어떤 연대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면에서 즉 철학이나 아니면 정의에 대한 개념이나 수단이나 계급적 기반 이런 것들이 상당 정도 일치 내지는 연대할 수 있는 여지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의 추세라고 보고, 그래서 독일이나 지금 폭넓은 유럽 국가에서의 연정이라든지 정치적 그런 연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복지국가의 경험을 생태주의의 철학과 연결시키면서 21세기를 녹색복지국가 내지는 생태복지국가의 새로운 연대기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저는 이 그란달의 북유럽 사회민주주의 모델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유럽 북구의 삼민주의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감명 깊게 읽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회민주주의는 원하는 정치적 결과물을 얻는다면 수단은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북유럽 사민주의자들도 환경주의자나 생태주의자들과 자기네들은 얼마든지 같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태주의적 관점에서 인간의 욕구를 다시 정의 내리고 더 확장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회가 주체 세력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국가가 시장을 통제하는 이런 수단들은 얼마든지 복지국가의 20세기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돌아오면 이제 훨씬 복잡해지는 거죠. 한국은 아직 구사회적 위험도 극복을 못했고 신사회적 위험도 못했는데 또 생태적 위험이라는 것까지 또다시 복지국가 틀 안에서 삼중의 부담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제 머리가 아프지만 적어도 원론적으로는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 박사께서 최소한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또 혹시 원 저자를 대신해서 아바타가 되셔가지고 뭔가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귀중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복지국가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배우한 쌤하고 김윤경 쌤 두 분께 발언을 청하겠는데요. 오늘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주셔도 좋고, 아니면 오늘 전체 순서에 대해서 하신 말씀, 혹은 저희 포럼에 참여하시면서 느끼셨던 여러 소감 포함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우한 쌤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한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청년 참가자로 참여해가지고 좀 청년의 관점에서 위에 그 책을 좀 보고 제 의견을 좀 정리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앞에서 이제 교수님들이나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제 분야, 제가 하던 그런 프레임이 있다 보니까 그쪽 시각으로 이걸 보게 되더라고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좀 저의 좀 이런 경영학적 시각, 그다음에 신자유주의 시각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보는지, 복지국가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 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그런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기업에서도 이제 이런 그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조지아대 캐롤 교수라는 분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기업도 사회적인 책임을 해야 된다, 사회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들을 처음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하셨는데요. 기업은 일반적으로 돈을 버는 경제적인 역할, 그 다음에 법을 준수하는 법적인 역할,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뛰어넘어서 윤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기존에 이제 이런 담론들이 오갔었는데, 그걸 더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이제는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우리가 자연에서 얻는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노동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에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단지 그런 정부의 정책의 규제나 아니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시장경제주의적 관점으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로는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들은 이제 소비자들이 점점 스마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똑똑해진 소비자들은 이제 단순히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단지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 착한 기업인지, 환경 보호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시면은 네슬레가 그 커피 광고를 하면은 커피에 대한 맛이나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들은 공정무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광고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한테 제품에 대해서 자기들의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역할, 환경적인 그런 책임들을 다하고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한 사례인데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그런 법적인, 그 다음에 규제적인 것들이 아니어도 이런 소비자들의 더 올라간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업들은 이런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나 소셜 미디어의 발달을 들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내 기업이 뭐 인도네시아에 가서 나무 같은 것들을 뭐 몰래 법적으로 어기면서 이런 활동, 뭐 채취를 한다거나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런 것들이 빠르게 소비자들이나 사람들한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비용들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코스트를 지불하는데요. 그런 것들 한 번의 행위로 자연을 파괴하거나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그런 하나의 행동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기업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순히 이런 사회 공헌 측면이 아니라 우리 기업의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이런 활동들, 사회적인 책임 활동들, 그다음 환경 보호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런 것들을 규제 관점이 아니라 어떻게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사회 환경 보호를 어떻게 이렇게 기업의 더 성장할 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하나의 경영 활동으로 인식하고 전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작년에 제가 KT나 그 다음에 그 한국수자원공사 그쪽에 그런 사회공헌 담당자들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이 실제로 이제 유엔이 그 발표한 SDGs 17가지 항목들을 바탕으로 사회공헌 활동들을 계획하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수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항목 기준 스탠드에 맞춰서 일단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정부의 압박 아니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면은, 최근에는 이런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기업 내부에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성장을 하려면 이런 인식 자체가 좀 변해야 된다는 게 좀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제 보완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어떤 측면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김윤경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저 김윤경입니다. 저는 소감 짧게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참여하기 전에 토니 피츠패트릭 교수님의 서문을 좀 전달을 받았는데, 그걸 읽으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연은 추출할 수 있는 자원의 양과 처리할 수 있는 오염의 양에 한계가 있다. 굉장히 당연한 명제인데요. 이 명제를 저 역시나 종종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이런 지속 가능성 문제, 자연 문제, 뭐 생태 문제에 관해서 절절하게 공감을 하다가도 또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쉽게 잊혀지곤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 사실 지구와 사람이 포럼 지구와 사람 및 관련 컨퍼런스나 만남들이 제가 그런 거를 잊지 않게끔 다시금 돌아가서 다시 기억하고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고마운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혼자서 버겁다면 이런 커뮤니티를 곁에 두는 것도 많은 분들에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런 얘기를 세션 1에서 박태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님 여기 분께서도 개인의 생활과 이념의 갈등이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 역시나 생활에서 저는 사실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일적으로 제가 갖는 이념과 현실의 갈등이 크다기보다는 제 생활에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생활에서와 이념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저도 들으면서 공감이 됐었고 그리고 마무리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활이 바쁘다 보면 쉽게 잊혀질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치를 우리가 이런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지속하고 계속 함께 고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이제 지금 그 토론 소감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분들하고 지금 발전생하고 이렇게 상호 지속적인 그 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시간과 장소의 제약상 임채원 교수님이 마무리를 지금 세 분의 발언을 모아서 혹시 아까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시면 보태서 마지막 발언을 제가 청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태수 교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쁘게 짧은 시간에 좀 부탁드렸는데 또 응해주시고 오늘 말씀 핵심을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많은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자본주의 재조정 이 문제인데요. 역시 저도 토니 피츠패트릭이 좀 전략적인 사람이다. 여기 지금 복지국가 기존 복지국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뭐 생태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그냥 이야기하면 그게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현실이 되는 데는 어떤 수단과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해야 될지 모를 텐데 이 기존에 복지국가 담론이 있고 복지 정치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생태 개념을 딱 집어넣으면 녹색을 집어넣으면 한 개만 하면 되는 거죠. 녹색 하나만 넣어가지고 복지 담론을 복지국가의 틀을 요만큼 바꾸는 것 이게 최소한이다. 이게 자본주의 재조정이다면 이건 최소한의 최대한일 수도 있거든요. 정말 지금 20세기적인 산업국가 이런 산업체제를 생태적인 국가체제로 바꾼다. 이게 최소한으로 보면 최대한은 얼마만큼인지 모르겠습니다. 좀 그렇게 본래 이게 토니 피츠패트릭이 시작은 뭐 기본소득이나 이렇게 큰 담론으로 시작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트릭이죠. 최소한의 자본주의 재조정이라 하는데 그게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보면 해결에 대한 아주 큰 담론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이제 비슷한데 뭐 생태 지금 저희들이 지구와 사람 쪽에서는 이게 문명적 전환 말씀하는 거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이상 지속 가능하다 이런 체제가 그러면 다음으로 문명적인 전환까지 큰 담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 저처럼 이렇게 복지 정책 이렇게 입장에서 보면 그게 땅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공유되면 그걸 통해 가지고 변화해야 된다. 그래야만 세상이 변하는 거고 제도가 변하는 거고 사람의 생각이 변하고 제도가 변하고 세상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보면 조금 앞으로 뭐 저희들이 녹색 복지국가 이런 담론에 대해서 저희 모임에서도 좀 계속적인 논의와 또 논의 틀
모임 있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 성함이 배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 공정무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넷슬레 이렇게 그런 것처럼 아마 이게 아까 그리고 그 뭐지 조 교수님께서는 그게 뭐 세계국가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지금의 글로벌 체제에서는 이 담론이 한 국가 수준에 머물러 있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 사람들 간의 네트워킹, 세계 시민 간의 네트워킹을 어떻게 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바꿔야 하느냐 이럴 때는 그 평판과 공감과 이런 것들이 또 다른 20세기적인 경로가 아니라 새로운 경로, 21세기적인 경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본래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의 질의도 받고 그리고 또 말씀도 나눠야 되지만 저희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저희 공식 순서를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이제 여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이후에 저희가 리셉션 파티 음식과 공연과 여러 가지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 자리가 저희가 음식만 나누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 하신 말씀 오늘 여러 가지 앞에서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활발하게 교환되는 그런 풍성한 자리가 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